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민지 시기 서울과 평양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서울이나 평양은 그래요, 오랜 역사가 있죠. 하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서울은 500년 이상 한국의 수도였지만 인구가 20만 명 갖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와 근대 도시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 도시가 뭔지, 고대 도시가 뭔지. 고대에도 도시가 형성될 수 있죠.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공업이 발전하지 않아도 행정 도시죠.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 위주로 도시가 형성되니까 공직자들은 세금을 통해 살아가잖아요. 도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민지 시기에 상공업이 육성되니까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기업들이 생기고, 기업들은 세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요. 기업이 생기는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십 년 만에 20만 도시가 100만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평양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한 3, 4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식민지 시기에 상공업 육성되면서 수십만의 도시로 성장을 했죠. 그래요. 고대 도시와 근대 도시는 다른 것이다. 철도가 있고 빌딩이 올라가고 그런다 해서 근대 도시가 되는 게 아니다. 민간 기업에 의해서 형성되는 도시가 근대 도시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왕 한거 대표적인 도시들은 다 살펴보는 게 낫겠죠. 자, 대구와 광주가 있죠. 대구와 광주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죠. 1601년부터 경상도를 총괄하는 관청인 경상감영이 대구에 자리 잡은 이후 대구는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1600년부터 대구는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한반도의 고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한반도 내에서 번성한 고대 도시였지만 인구는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 3만 명 그래요. 현시 한국의 도시와 비교하면 동네 수준 정도의 도시였다. 현시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구는 약 8만 명 정도이다. 대구는 원래부터 그래요. 경상도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우주 도시를 해봤자 식민지 시기 전에는 한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가요? 그냥 서울에 한 동네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 중심지라서 그런 거죠. 1905년 1월 2일 처음 개통할 당시부터 경부철도는 서울을 출발해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교통 중심지에 대구는 있었죠. 대구는 이제 원래부터 있는 도시이긴 했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제법 큰 도시이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과 같은 도시는 아니었다. 행정 중심지 도시였다. 대전은 그냥 그래요. 원래 없던 도시인데 생겼다. 부산은 철도 때문에 생긴 도시는 아니죠. 한국 때문에 생긴 도시고. 대구는 경부선 철도 개통으로 대구역이 들어서면서 공간 변화의 도화선을 맞이했다. 일본 상인들은 대구역 주변에 모여 살았고 전통적인 대구 부유층 인사들은 대구 읍성 안에 살았다. 대구 읍성은 높이 약 4, 5m 둘러싸인 길이만 2.7km에 달하는 견고한 성벽이었고 드나들 수 있는 문은 동서남북
4개와 안문 2개뿐이었다. 성안에 살던 사람과 대구역 주변에 살던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대구역 주변에는 이제 일본인들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죠. 성안에는 이제 뭐 주로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형성됐겠죠. 그래요. 일본인 상인들은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성을 파괴하여 상거래가 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관찰사설이 박중양은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1906년 10월 성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물장한 성을 부순다고 고종이 길길이 달뛰며 철거 중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시기 박중양이 볼 때 고종은 허수아비였다. 실질적인 권력자인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급격한 개혁은 자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본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박중양은 그래요. 고종을 무시하고 대구성을 파괴했다. 고종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실이죠. 성벽이 다 철거되자 고종은 마음대로 성벽을 파괴한 박중양을 처벌하려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며 박중양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렇죠. 이후 평안남도 관찰사 경상북도 장관 등으로 연정하며 승승장구했다. 박중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구성이 파괴되면서 대구역 주변에 거주하던 일본 상인들은 상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성안으로. 1910년대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시에 의해 대구는 현대도시로 거듭났다. 대구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한반도 남부의 교육과 섬유 농업 거점 도시로 육성되었다. 경상도죠. 전라도는 또 약간 달랐죠. 성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라는 신양로가 뚫렸고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던 북성로와 태평로 일대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시가지가 개척되었다. 전기와 상하수도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대구역과 가장 가까운 북성로는 대형 상점과 금융기관이 밀집한 최대 번화가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현대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한반도 남부의 교육과 섬유 농업 거점 도시로 육성되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개성학교와 신명리학교를 비롯하여 대구 농림공업학교, 대구 공립사범학교, 대구 의학전문학교, 대구 도립의학강습소로 계속해서 1943년 3월 31일 전문학교 성기 하여튼 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었다는 거예요. 관리과 사립의 고등 및 실업교육기관들이 대구에 속속 설립되었다. 이에 영남 지역의 유력 사상가 자녀와 엘리트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대구로 상경했다. 우리 경상도의 교육 중심지가 대구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1920년대부터 대구에서는 섬유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발전했다. 대구역 후방인 칠성동과 고성동 일대는 대규모 정미소와 섬유, 제실 공장이 들어서며 거대한 북부 공업지대를 형성했다. 반면 남쪽 배후지인 남산동과 대봉동 일대로는 일본인 신식주택가가 확장되고 일본군 보병연대가 주둔하는 군사구역이 되었다. 동쪽으로는 산천 너머로 농업 배후지와 물류망이 닦였고 공장 근로자로 유입된 조선인들은 서쪽 외곽인 비산동과 편리동 일대에 모여 살았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교통망이 형성된 뒤로 상공업이 발전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유입됐다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설립되면서 근로자 신분이 생긴 거죠. 좋은 현상이죠. 계속 설명했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식에 강제이주는 없었잖아요. 농촌의 삶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래요. 웅토가 없는 사람들은 거지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나마 소장농이 되면 먹고는 살았지만, 그래요. 소장농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 거지가 되거나 죽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면 한반도를 떠나거나. 근데 식민지식에 보면 도시들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막 성장하더라. 3배, 4배 커지더라. 도시를 가니까 일자리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 좋은 현상인 거예요. 안 죽어도 되잖아요. 노비가 안 돼도 되고. 그래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근로 환경 되게 안 좋죠. 뭐 그 당시에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현 시대와 비교할 바는 아닌 거죠. 농촌에서 도시로 왜 가는가?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나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근로 환경이 안 좋다. 근데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가더라. 농촌은 근로 환경이 좋았냐는 거예요. 소득이 도시보다 더 높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사는 쉽냐는 거예요. 떼앞에 때서 농사 짓거나 추울 때 농사 짓는 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삶이 더 나아지니까.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에는 대구 지역의 건물로 군림하며 대구 전기를 설립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대구 전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구 시내에 최초로 전등을 가설하고 전기를 송전한 인물이다. 그는 경부철도 건설 시기에 대구로 건너와 남부 지역의 전력망 인프라와 중소철도 노선, 수력발전 사업 등을 장악하며 초기 대구 근대산업 인프라의 확장을 이끌었다. 또한 그는 기업 운영으로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의 고급 미술품과 문화재를 대량으로 수집 및 반출한 오그라 컬렉션의 당사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 기업가도 있겠죠. 대구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로는 대구 3대 부호이자 선진금융자본을 도입해 대구은행을 설립한 정재학, 그리고 개성상인 출신으로 대구 최초의 민족자본 백화점인 무용당을 세운 이근무가 있다. 항상 식민지 시기의 지역을 보면 대표적인 일본인도 있지만 일본 기업가도 있지만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도 있더라.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와 다른 점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상공업을 통제했죠. 그러니까 일반 한국인들은 기업을 설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 시기에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됐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기업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냐. 계속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역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도. 근로자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도시에 올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농촌의 삶보다 도시의 삶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제 근로자의 소득은 농촌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죠. 일본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건가? 역사를 이해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다 좌파가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60년대 근로자가 현 시대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60년대 70년대 근로자 한 70대 80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자파회사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촌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이 보장됐어요.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재산도 형성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로자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한 뒤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처음부터 좋았다는 거예요. 도시로 가니까 더 좋은 삶이 보장이 됐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재산을 형성했으니까 성실히 살았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재학은 원산 명태장사와 어연미도 무역으로 큰돈을 번 뒤 이를 바탕으로 1912년 대구은행을 설립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금융자본가로 성장했다. 이근무는 서점과 문구사로 시작해 철저한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사세를 확장한 뒤 1937년 대구 서문로에 미국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5층 규모 백화점인 무영당을 증축해가냈다. 그 백화점도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상공업이 이전과는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정 중심의 도시였던 대구는 교통망의 주요 요지로 상공업이 육성되면서 1940년대 20만이 넘는 현대도시로 성장했다. 한 몇만의 도시가 한 20만이 넘는 현대도시로 성장했다. 그것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896년 조선정부가 전국을 13개 도로 나누면서 전라남도가 신설되었고 도청을 광주에 둠으로써 광주는 전라남도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광주는 전라남도의 행정중심지니까 한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도시죠. 도청이 광주에 있다고는 하지만 1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소규모 행정중심의 도시였다. 작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광주도 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이전에는. 행정중심의 도시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한국의 수도였던 서울이 역사가 500년이 됐지만 20만밖에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확인이 됐죠. 다 마찬가지였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걸쳐 호남선철도와 지선이 들어오면서 공간 변화의 도화선을 맞이했다. 일본 상인들은 광주천 인근과 읍성 밖에 보여 살았고 전통적인 광주 유지들은 광주 읍성 안에 살았다. 대구랑 크게 다르지 않죠. 광주 읍성은 높이 약 2.5에서 3m, 둘러싸인 길이가 약 2.5km에 달하는 성벽이었고 드나들 수 있는 문은 동서남북 4개뿐이었다. 1907년 7월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 핵심 도시에 있는 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핵심 도시인데 행정도시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조정의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반도 곳곳에 있는 성은 상거래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항일투쟁의 소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 그렇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인들이 진출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하여 한양도성, 전주읍성, 진주읍성 등 한반도의 도성들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 와중에 광주읍성 역시 철거되었다.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지시에 의해 광주는 현대도시로 거듭났다. 광주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한반도 서남부 행정과 교육도시로 육성되었다. 그렇죠. 성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본정, 대화정, 황금정이라는 신장로가 뚫렸고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던 본정과 대화정 일대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가 그래요. 건설되었죠. 전기와 상하수도도 설치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는 광주는 호남 일대의 거점 도시로 육성되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를 비롯하여 광주 공립농업학교, 광주 공립고등학교,
보통학교, 광주 공립시범학교는 관리과 사립의 고등 및 실업 교육기관들이 광주에 속속 설립되었다. 이에 호남 지역의 유력자산가 자녀와 엘리트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광주로 상경됐다. 도청이 있고, 도청이 있다는 말은 그 지역의 행정 중심이라는 말이고, 또 교육 중심지로 육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1914년 개통된 호남선은 서울, 대전, 목포로 있는 노선으로 광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에 호남선에서 광주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항구 도시인 목포였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목포는 어떤가요? 한 20만 정도 되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소형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1910년대, 20년대는 어떤가요?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광주보다 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교통망이 없는 곳을 도청 소재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고민했다. 호남선이 광주를 빗겨갔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는 항구 도시였던 목포였다는 거예요. 그럼 총독 입장에서는 일본이 총독이라 해서 뭐 다르게 판단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도청을 목포로 옮길까? 가장 번성한 도시로 옮길까? 고민하겠죠. 광주까지 이어지는 별도의 철도를 건설할까? 고민하겠죠, 당연히. 만일 당시 사이토 마코토가 도청을 광주에서 목포로 옮겼다면 광주는 한적한 농촌 마을로 변했을 것이다. 뭐 아니면 아주 소형도시로 바뀌었겠죠. 도시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목포가 번성하느냐, 광주가 번성하느냐. 하지만 사이토 마코토는 호남선과 광주에 있는 지선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선을 건설하자 광주에서는 상공업이 육성되기 시작했고 1930년대 후반 목포를 따라잡았다. 광주의 발전이 목포를 역전했다는 거예요. 그 목포를 역전한 게 1930년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목포가 제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토 마코토가 만약에 목포가 제일 번성했으니까 도청을 목포로 옮겨.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현 시대의 한국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광주는 없다는 거예요. 1920년대부터 광주에서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발전했고 1930년대 들어 본격적인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그렇죠. 이제 도청도 있고 이제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죠. 광주천 하류인 임동과 유동 일대에는 대규모 제사 공장과 방직 공장이 들어서며 거대한 북서부 지대를 형성했다. 반면 동쪽 배후지인 동영동 일대로는 일본의 시식주택가가 확장되었고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가 밀집되었다. 공장 근로자로 유입된 조선인들과 도시 빈민들은 광주천 건너 서쪽 외곽인 양동과 북동 일대로 모여 살았다. 기업도 설립되고 또 근로자가 유입되더라. 농촌에서 또 근로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형성되더라. 어디랑 비슷하나요? 대구하고 비슷하죠. 대구랑 비슷하게 구성된 거죠. 광주가. 또 어떤 산업이 발전하나요? 또 섬유업이 발전하더라. 대구가 비슷하게. 그 발전 경로가 비슷했어요. 대구하고 광주는. 1935년 미쓰이 계열인 가네가 구치 방적은 광주의 단일 공장으로 명실상부한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인 종련 방적을 건설하여 가동했다. 전담 방적은 약 3,00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로자들의 소득은 농촌의 소작농보다 2배 정도 높았다고 알려졌다. 그래요.
당시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소작농이었는데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아까 다 설명했죠.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방식 공장이 광주에 설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살기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그리고 조선시대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또 당시 근로자의 삶을 비교하고 싶으면 농촌 농민들의 삶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가 목포로 역전하는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식민지 시기에. 항구 도시 목포가 가장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철도를 연결하니까 호남선을 광주까지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원래 목포가 제일 큰 도시였는데. 원인 탐구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지만 비용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왜 역전 현상이 일어났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일자리가 적은 지역보다 인구가 많다. 그 사실이죠. 일자리가 많아야 일단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 없이는 사람을 생존할 수 없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현상이다. 결국 호남인이 광주로 이어지면서 광주는 전라남도의 교통 요지가 되었고 그 결과 유통 비용이 감소했다. 호남선이 생기기 전 광주는 도청 소재지이자 전라남도의 교육 중심지였으니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포보다 광주가 더 낫다. 기업이 이제 목포로 안 가고 광주로 가더라. 교통 요지로 바뀌면서 호남선이 생기면서 그런 현상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지만 호남선이 없을 경우 유통비용이 그러한 이점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호남선이 광주에 연결되기 전 기업은 광주보다 목포를 더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의 행정비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유통비가 비용이 더 큰 게 나쁜 거죠. 나빴다는 거예요. 목포 행정비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유통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망을 형성하니까 등식이 어떻게 됐나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 호남선이 연결되면서 광주와 목포의 비용이 역전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 행정비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유통비용, 목포 행정비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유통비가 더 크다. 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남도로가 그러니까 행정비용과 인건비 쪽 측면에서 보면 광주가 유리했지만 교통망이 형성되기 전에는 비용이 더 커서 목포를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교통망이 중요한 거죠. 왜? 상업이 중요하잖아요. 근대 도시에서는. 근대 국가에서는 상업이 중요하고 자급자족 안 한다는 거예요. 교통망에서 제외되면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요. 즉 시에서의 부동호가 바뀜에 따라 기업은 목포보다 광주를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 1930년대 후반 광주는 목포를 역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원래 목포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통상 금융비용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목포에서의 금융업 역시 광주의 금융업 못지않게 발전했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서 뺐다. 그때 이제 산업이 발전한 곳에서는 통상 금융이 발전하죠. 목포도 금융이 발전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광주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로는 호남의 유력 자산가들을 모아 민족자본으로 호남은행을 설립한 현준호 그리고 자동차 우수업으로 부를 축적해 광주 최초의 극장인 1935년 광주극장을 세운 최선진이 있다. 성공한 한국인 기업가들도 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회인지를 보라고 이런 말을 적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국인 기업가가 있네? 그 시대는 한국인들이 능력이 있으면 기업가가 될 수 있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광주에 있는 철도를 건설하지 않고 도청을 목포로 이전했다면 광주는 현 시대 전라남도의 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충청남도 공주는 1910년대 충청남도에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큰 도시였지만 교통요지에서 탈락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중소도시로 전락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을 잇지 않고 서울에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공주를 입고 대구로 갔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전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대전에서 목포로 이었잖아요. 목포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목포가 번성하네? 도청 소재지를 목포로 옮겨.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죠. 그랬으면 현 시대에 광주는 없다는 거예요. 실상 따지고 보면 목포의 도청이고 목포 중심으로 무역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포나 전라남도의 발전에 더 이루었다. 생각을 잘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죠. 목포나 광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과 대구, 경상도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 지역이 발전했을까? 식민지 시기에 경상도와 전라도는 발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발전하고 어떤 경우에 발전하지 않느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교통망도 두 개가 있죠. 해외로 연결되는 교통망. 항구죠. 항구를 중심으로 교역을 하고 교류를 할 때, 그래요. 수출도 많이 하면서 기업도 잘 생기고 또 투자를 받고 이럴 때 남부지방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아니 뭐 식민지 이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 발전했냐. 남부지방은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큰 항구들이 있죠. 현지에 이제 보면 제일 큰 항구는 부산이고 두 번째로 큰 항구는 광양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남부지방은. 남부지방이 발전하는 원리가 있다. 내륙 지역에 교통망이 형성되니까 어디가 발전하나요? 대전이 생기잖아요. 내륙 지역에 교통망이 발전했을 때 발전하는 도시가 있고, 또 내륙 지역에 도시가 발전하니까, 교통망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남부지방은 발전이 흡수되더라. 서울 쪽으로.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이토 마코토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도청이 전라남도 내륙 지역에 있으니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답답해지면 결국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어 1980년 폭동을 일으키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지? 또 그 지역이 발전하니까 되나요? 한반도 전체 좀 이제 현 시대는 독립을 했으니까 국가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남부지방이 발전하면 내부에서 나눠 먹기가 아니죠.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발전했는가. 광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일본과 한국에서 제일 큰 방직 공장도
설립되었고 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조선총독부 사이토 마코토의 결정 덕분에 광주는 전라남도의 중심이 되는 현대도시가 되었으니 광주 주민들은 사이토 마코토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목포가 제일 큰 도시인데 도청을 옮기지 않고 목포로 철도를 이으면서 광주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죠. 이후에 사이토 마코토가 도청을 목포로 옮겨 그랬으면 광주는 뭐 한 마을 전라남도의 한 마을로 남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